뉴욕타임즈는 세계 언론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언론사 중 하나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전 세계 여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851년에 창간되어 1912년 4월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해 권위를 높였고 세계대전 당시에도 탁월한 취재력을 보여주며 진실을 알리는 언론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군이 고엽제를 뿌리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해 반전 여론을 일으키며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는 것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에서 더 이상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으로 옮기는 부분은 아시아 지역 디지털 뉴스룸으로 최근 종이신문 발행 부수가 감소하고 디지털 뉴스가 더 영향력이 있기에 중요한 핵심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편집부는 하루에 수백 수천 건씩 쏟아지는 뉴스를 편집해 독자들이 편안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편집을 하는 디지털 뉴스룸은 신문사의 심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세계적 언론사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것은 언론 자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뉴스원인 중국,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적인 환경 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콩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중국 땅이 됨에 따라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즈 경영진은 적당한 지역으로 태국의 방콕, 싱가포르, 일본의 도쿄를 검토했지만 서울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외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데다 아시아 지역 뉴스의 중심지라는 점을 두루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45위를 차지한 미국이나 66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은 2002년 18위였으나 꾸준히 하락하더니 올해 8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홍콩은 지난해 민주화 요구 시위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받아 지난해보다 7순위나 내려갔습니다. 언론의 자유지수만 놓고 보았을 때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도 2016년 언론 자유지수가 70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집회가 벌어지고 언론들의 용감한 권력의 비리와 고발, 비판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4번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정하고 임기 내 2022년까지 한국의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를 30위권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언론인이 느끼는 2019년 언론 자유도는 2007년 참여정부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언론환경 변화와 언론에 대한 인식, 언론인들의 근무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조사, 분석한 2019 언론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언론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주, 편집 보도국 간부, 사주나 사장의 간섭이 더 적어졌다고 느꼈다고 했고 특히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도 적어졌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시아 본부를 선정하면서 일본의 도쿄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탈락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일본에 대해 과감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악화된 언론 자유 실태를 지적하며 독재국가 같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며 비판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도쿄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신에게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 말하는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후 스가 장관 등 일본 정부에 대해 언론인들 600명이 집회를 열고 진실을 위한 싸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본 정부는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에 사교관계를 활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상황의 배경에 기자클럽 제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자들이 클럽에서 배제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특권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해 당국자의 대립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언론 자유 수준은 지난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다가 지난해 67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크게 떨어졌는데 시민은 물론이고 언론에도 관련 정보 접근의 차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전 아사히신문 기자는 일본 언론은 위축된 상황이고 보도 자유는 낮다고 시인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 투쟁의 역사는 동아시아의 공동 자산이며 일본 기자들도 이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안부 단독 보도 이후 자신을 매국 날조 기자라고 비방한 일본 우익들의 압박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더 세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문사를 그만두고 옮기기로 한 대학에 우익들이 항의하는가 하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떠돌고 심지어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장까지 돌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의 언론 통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일본 내에서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일본 유명 경제 전문가인 가야 게이치는 아베노믹스는 실패 정책의 집대성이다. 산업의 쇠퇴, 무역 적자, 임금 감소, 가계 소비 감소, 지역 쇠퇴,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 공지, 일본 중앙은행 마비 등 현실은 이렇게 참담한데 TV에서는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나온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자 G7에 들어갈 만큼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형편없는 수준이고 60년 넘게 장기 집권한 자민당은 부패하다 못해 썩은 내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이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사능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에는 10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담은 저장 탱크들이 있어 이를 호시탐탐 태평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고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도쿄 일부 지역까지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며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과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지 않는 지역에도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위험하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들이 일본 언론에서는 현재 쉽게 꺼내기가 힘들며 일본 정부는 은밀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문제를 덮기 위해 아베 총리가 보도되지 않도록 상당히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TV 방송을 하는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한국과 일본의 언론의 자유는 점점 격차가 나며 전혀 다른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즈가 한국행을 선택함에 따라 다른 유수의 언론사도 한국행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아시아 저널리즘 허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K방역에서 보여준 안정성과 높아진 신뢰도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현재 뉴욕타임즈 외에도 AFP 통신과 CNN 방송,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스 타임즈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가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홍콩을 대체할 새로운 아시아 뉴스의 허브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홍콩지사 인력의 3분의 1을 서울로 옮기기로 한 뉴욕타임즈 외에 다른 글로벌 언론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방 유력 언론 매체들도 일부 탈홍콩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부 매체는 필요할 경우 역내 다른 곳으로 옮길 비상대응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에는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외국 언론인들에 대한 비자가 최근 몇 달 동안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홍콩 주재 외신들의 업무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즈는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디지털 뉴스 인력을 내년 한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비자가 만료돼 더는 홍콩에서 취재할 수 없는 선임 기자들도 이동 대상에 포함된다고 익명의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다른 유력지인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역시 필요할 경우 다른 지국으로 홍콩 인력을 옮길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대변인은 홍콩 보안법의 영향을 평가 중이라면서도 아직 홍콩의 현장 운영을 축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CNN 방송의 한 대변인은 당장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면서도 만약 홍콩에서의 활동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홍콩 보안법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홍콩 당국의 외국 뉴스 매체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54조 조항입니다. 조디 슈나이더 홍콩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비자가 홍콩 보안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수십 년 동안 주요 서방 매체들의 아시아 뉴스허브 일본에서 갑자기 투블럭 헤어스타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블럭을 하면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논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의 이면에는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개그 콘서트 일본의 실상입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도쿄도의 이케가와 유이치 의원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도쿄도 의회에서 한 질의와 도쿄도 교육장의 답변 때문입니다.
도쿄도의 도립고등학교의 교칙에서 투블럭의 헤어스타일은 왜 금지하고 있는가? 라는 도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해 후지타 유지 교육장은 투블럭으로 인해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블럭 헤어스타일이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근거도 없는 교칙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투블럭을 하는 학생은 불량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치게 되고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자기들만의 인식으로 교육계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일본에서는 학교 교칙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셔츠의 속옷은 무조건 흰색이어야 한다. 흑발의 컬러 스케일은 3번에서 5번까지 한다. 태생이 밝은 헤어 컬러는 병원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가 정하지 않은 두발 형태는 무조건 금지한다. 등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천연 갈색 헤어 컬러가 좀 있는데 학교에서 지적해서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왔다는 트윗이 있는 것처럼 천생 곱슬머리이거나 갈색머리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다 보니 자외선 차단제 금지, 등산 수업 시에 수통 지창 금지 등 갈수록 태산인 교칙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케가와 도 의원이 트위터에 이 질의 내용을 올리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투블럭이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고 트위터에서는 관련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투블럭을 하면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의견부터 나는 투블럭의 남자에게 위화감을 느낀다 라는 의견까지 찬반양론이 심해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게시판형 커뮤니티에 이러한 대대로 투블럭이 많았다. 선생들도 투블럭을 했다. 사고 난다. 사실 투블럭 금지는 대머리 선생들의 질투에서 나왔다.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왕이 현재 투블럭을 하고 있다. 교칙 위반이다. 트윗은 대히트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왕 트윗은 만점 답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말총머리가 남자들의 욕정을 충동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투블럭은 꼴보기 싫다는 식의 교칙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국민적 애니메이션에 투블럭이 너무 많다. 당장 금지해라. 선생들이 생각하는 투블럭과 현실 학생들의 투블럭의 차이점이 있다. 등 네티즌들의 재치가 빛나는 비난 댓글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에 정치인들도 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칙도 사실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적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강제하고 통제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아베 정부의 교육 방침입니다. 일본은 진작부터 교육기본법에 극우주의 조항을 넣어서 군국주의의 충성 학도병으로 의식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1947년에 제정된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황국 사상에 기초한 교육에 관한 칙어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것입니다.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영령은 야스쿠니 신사로 가는 영광을 누린다고 가르친 애국주의 법령을 반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베는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을 국가에 대한 봉사와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2차 집권 이후 교육기본법을 더욱더 극우적인 방향으로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베 정부는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 칙어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확인해 줬습니다.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 칙어를 외우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또 교육 칙어 사용에 이어서 학교에서 총검수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넣어주었고요. 학교 교육을 통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싶어하는 맹목적인 군국주의 인간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말도 안 되는 교칙들이 엄청 많은 것도 통제를 위한 것이며 정부의 방침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투블럭 금지 등의 교칙들도 이러한 아베 정부의 교육 방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민주국가 시대에 일본만이 저렇게 투블럭 금지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네요.